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핫한 이슈를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의정 갈등 문제 때문에 의료 시스템을 재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의 상황을 그냥 이어가는 게 중요한 시기여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의료계 또한 과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개편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교수님 그리고 과학전문기자인 강양구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한번 촬영하시고 이제 또 연달아서 계속 촬영을 하는데요. 특별한 이슈들이 계속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계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직 쓰고 이러시는 고생을 하고 계시는 엄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이제 의정 갈등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정비되어졌어야 되는 감염병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묻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현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짧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의료 체계를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확연한 그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거의 반영구적인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 상황은 몇 가지 정책을 조절하거나 바꾼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가성비 좋은 의료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의료 보험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의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공의 제도, 수련 제도를 사실 진료 양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망가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고, 앞으로 이게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료량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전공의 수련병원의 그 진료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체적인 의료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 기자님 사실 외부에서 의정 갈등 1년 돌아가는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다?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엄준식 교수님 의견에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한국의 의료 체계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법 없이 그냥 꽝 터져버렸던 그런 느낌이고, 그걸 이제 지난 1년간의 의정 갈등이 원인을 제공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행위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 되어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령화 있고, 그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들 굉장히 늘어날 테고, 그리고 또 기존의 빅5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상급 종합병원들과 종합병원들과 그리고 이제 민간의 병원들 사이에 의료 전달 체계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혁신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난 10년,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문제들만 뻥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빨리 되어야 앞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게 정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걱정이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와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사태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2020년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긴 합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이제 감염병 관련돼 있는 그런 세미나를 했었을 때 엄중식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사실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팬데믹 대비한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지금 의정 갈등 발생해가지고 지금 팬데믹 발생하면 완전히 다 망할 텐데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정부를 엄청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교수님,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의료 체계, 또 우리 의료 체계가 코로나19를 겪어내기에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는 의료 체계이기는 하지만 또한 코로나19를 겪어내기에는 또 상당히 어려웠던 의료 체계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놔야 다음 팬데믹 갔을 때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아까 ông 교수님 말씀 전해드렸지만 뭐 지금은 감염병 의료 체계고 뭐고 간에 이제 의료계 전체가 정상화돼야 되는 숙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코로나19 내용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저희가 제일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게 초반에 환자를 보는 그런 병원들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공공의료에 해당되는 쪽에다가 거의 몰빵을 해서 공공의료기관들이 몰빵해서 환자를 보지 않으면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됐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공공의료기관들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돌릴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또 초기에 공공의료기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의료 수요의 5에서 10%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공공의료기관인데 90%에 해당되는 이런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지 못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공의료 또한 민간의료기관들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당시 문제점에 대한 얘기 좀 짚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엉 교수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도 좀 얘기를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떤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의료와 관련돼서 보건 정책이 없다. 중장기적인 보건 정책이 없고 그 현장의 상황을 그때그때 조절하는 보험 정책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한 질환이나 아니면 환자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가를 조정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왔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이 전공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러 그 수련병원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특정한 영역에 그 수가를 올려줘서 올리겠다 뭐 이런 정책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메르스 이전에 이 지금 있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했는데 병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제가 이제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음압병상을 몇 개를 만들고 음압 격리병실을 몇 개를 만들고 이런 거에 관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해야 한다고. 예. 네. 그런데 정말 많이 야단을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병동의 격리병실, 음압 격리병상을 2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중환자실에서도 격리병상을 만들고 이제 그게 이제 메르스 때 활용이 되고 그 당시 국무총리가 와서 구경을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보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몇 개 산업종합병원에 제대로 된 전실이 있는 음압격리병상이 없다라는 게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그 반대급부를 보면은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다인실을 70% 이상 유지하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인실을 활용을 해야지 이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병의 전파는 이미 그 전부터 유명한 정설이었고 여기 병원에서 병 걸린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정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 기본적인 그런 그 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다인실 전략을 결정을 했고 그걸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했었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숙한 그리고 이 발전적인 그런 보건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시장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의료기관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나마 이 의료기관에서의 그 메르스 유행, 결국은 의료 관련 감염이 중요하다는 게 그 당시 밝혀지면서 메르스 이후에는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3개월 동안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감염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신종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그 코로나19 전까지 어떤 건 진행이 됐고 어떤 건 진행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진행된 것만큼 우리가 코로나19의 그 초기 대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끝난 지가,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돌아선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백서도 하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초기의 그 혼란상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나타난 환자들은 공공병원으로 다 빼고 있고 상급종합병원도 중환자가 생겨도 우리 병상 없다 그러고 버티고 안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행정명령 같은 걸 내려가지고 일부 병상을 늘리게 강제하고 그러면 또 병원은 다 뚝딱뚝딱 뜯어고치느라고 또 2주 한 달을 버티고 있고 막 이런 아주 혼란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메르스 당시에 결정됐던 여러 가지 음압병상의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 인력들도 충분히 여유를 갖고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갖췄다면 대부분의 그 중증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정부가 끌고 나가지 못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죠. 공공의료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 기자님도 여러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기고하시고 기사를 많이 쓰셨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공공의료의 현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언급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 2020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 대구시장하고 있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께서 계실 때 진주의료원을 폐원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경상남도에 그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 있었던 걸 없애버린 상황에서 팬데믹을 맞으니까 당연히 경상남도에서 생기는 코로나19 팬데믹 환자들을 당장 어딘가에는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공병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시민들이나 혹은 이해 당사자들이 한 번씩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렇게 꼭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게 무엇이냐면 일단 당장 신종감염병 환자들이 생기니까 그 환자들을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만만한 게 공공병원이니까 각지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다 거기에 동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공병원에는 이미 뭐 결핵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기 입원해 있거나 거기서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신종감염병 환자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다 이제 방출이 되어서 이제 지역사회로 내보내게 되어서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꼭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에 계속해서 그래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공병원을 확충하면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신종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데는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병원의 의료 역량이 중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으로 단기간에 올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증의 감염병 환자들은 어디선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급종합병원은 방금 엄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참조할 만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좀 비교적 바람직하고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됐던 게 독일 사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음압병실을 만들고 1인실을 만들고 이런 데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지만은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은 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해서 음압병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입원실도 1인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비상사태가 되면은 감염병 중증 환자들을 거기에다가 놓고 케어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고 정부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소에 너희들이 이 시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의 펀딩을 제공했지 않냐. 공공 펀딩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공공 펀딩에 할당하는 몫에 뭔가 역할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그 건물의 시설을 이렇게 확충하고 늘리는데 공공 펀딩을 썼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가 그러면 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정 부분의 감염병 중환자들은 우리 병원에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선순환하듯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메르스 이후에 이런 건 진행이 된 게 있죠. 뭐냐면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 체계가 좀 더 확대가 되면서 뭐 권역별로 일정 병상 이상의 그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도록 변경이 됐는데 이 음압격리병상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의 중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대응이 너무 어려웠던 거고 전략도 부재한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감염병의 위기 단계를 4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각 단계마다 액션 플랜이 있었어야 돼요.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 주의 단계다, 관심 단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주의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경계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짜 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면 경계 단계가 되면은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상 또는 중환자병상을 몇 % 이상 비워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기시켜라. 뭐 기본적인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짜여 있었고 짜여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수준으로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의 부족도 있고 실제 하드웨어의 부족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 지금 필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다음 그 팬데믹을 대비할 때 이런 그 인프라를 어떻게 좀 더 보완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나오긴 했는데 실제 이게 실행력이 있는 계획인지 전혀 모르겠고 왜냐하면 예산도 없고 예. 그리고 인력도 사실 확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해 보니까 중환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중환자만 잘 치료할 수 있으면 중환자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중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걸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환자 발생과 관련돼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이걸 사용하고 환자를 볼 인력이 다 나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호흡기 질환이니까 호흡기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중환자 중에는 분명히 심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출산을 해야 되는 임산부도 있고 아이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결국은 상당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백업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필수과의 이 의료진들이에요. 근데 이 필수과 의료진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고 지원을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팬데믹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이제 뭐 요새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에 나오는 것처럼 바이탈을 다루는 과들이 이제 갈수록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지원도 안 하고 특히 흉부외과처럼 에크모, 특히 최중환자들 에크모 돌려야 돼 에크모로 돌리는 의사 숫자도 부족해져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5, 60대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3, 40대의 젊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냥 각 병원 한두 명밖에 없어서 실제로 10년만 지나더라도 정말 이제 에크모를 돌려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우리나라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인력에 관한 문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구조 문제, 단편적인 문제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인실로 이제 대부분 중환자실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에 그냥 그 비율만 조정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팬데믹 환자를 뭐 많아지면 70% 80%까지 1인실 쓰게 하고 나머지 환자 20% 쓰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코로나19 정책은 망했지만 일단 중환자실을 활용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지는 않았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대부분의 병원의 중환자실이 다 다인실 구조로 그냥 통짜로 돼 있다 보니까 한번 팬데믹 발생해서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하면 중환자실 구조를 다 변경하든지 반을 뭐 문을 닫아가지고 반밖에 못 쓴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이제 중환자실 구조와 관련된 얘기 조금 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그 중환자실이 뭐 적게는 한 10개에서 12개 병상, 많게는 한 20개 정도 병상이 하나의 유니트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르스 이후에 그 일부 한두 개 병상을 음압격리 병상처럼 만들게 돼가지고
고쳤지만 사실 나머지 병상은 그냥 그 완전히 개방된 공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같이 호흡기 전파가 되는 그런 환자들을 특히 중환자들을 섞어서 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환자실을 다 비워가지고 코로나19 환자를 보다 보면 다른 중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병으로 인한 중환자들에 대한 수용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어로 말하는 콜라테럴 데미지가 오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도 많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체 중환자실의 20% 이상을 1인실화하는 정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결국 중환자실을 1인실화 하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병상을 하나의 그 섹션으로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비는 만큼 코로나 환자를 채우고 나머지 병상은 다른 환자 중환자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 부수적인 비용도 줄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한 병상을 운영을 할 때 지금 원가 보존율이 0.7%에서 8%, 0.7에서 0.8, 그러니까 70 내지 80%가 보존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병원들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 보존이 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실화하기 너무 어렵고요. 중환자실을 다 1인 실화하면은 인력이 거의 1.5배에서 2배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실제 관리하는 비용도 한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기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용 보전이 되지 않으면 실제 그 1인실화 하더라도 이게 실제 상황에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독일 사례 말씀드린 독일은 돈을 줘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병상의 20%를 만약에 대비하게 해서 비워놓고 그 비오는 병상 수만큼 또 인력도 확보하게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겨도 그래도 데미지가 유럽의 나라 중에 적었던 이유는 그렇게 여유 병상 그리고 여유 인력을 충분히 뽑아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중환자실을 1인실 만드는 것도 음압격리실을 늘리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 바꾸는 게 병원 내에서 공사하고 이런 비용만 해도 사실은 수십조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인력까지 이제 늘리게 되면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건보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될 건데 이게 설득이 될까요? 강 기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건 설득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사실 그리고 막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훨씬 덜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필수적인 부분과 비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비필수적인 부분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필수적인 부분은 그 비필수적인 부분이 비대해지는 것만큼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쪼그라드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같은 긴급 상황이 생기면은 초과 사망률이 늘어나는 형태의 그러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걸 이제 우리는 지난 팬데믹 때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나라들에서 이제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약간 초당적으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뭔가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문제인 거지 시도조차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정치나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를 하는 것 자체 인기를 끌 수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잘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호물 정책, 수가 정책이 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 열심히 낸 건강보험료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이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보건 정책을 큰 틀에서 잡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거둔 돈을 어디에 정말 의미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병원에서 이제 식대라는 걸 보험 급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정말 그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금식 상태예요. 아, 그렇긴 합니다. 네, 밥을 잘 먹는 사람. 약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감기 병원에 가면 7일이고 집에 있으면 일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중증 질환, 희귀 질환, 난치 질환에 대한 그 본인 보험 부담금은 줄여주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을 얼마나 더 많이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종감염병이나 신종감염병에 준하는 병들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보면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데미지를 300조 이상 받은 것 같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메르스도 3개월 도는데 9조 이상의 GDP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한다면 과연 여기다가 그 정도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까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흔히 이런 감염병하고의 이 싸움은 전쟁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7, 80년 동안 아주 이 작은 국지전이 몇 번 일어난 걸 보고 외에는 전면적인 전쟁이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비용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결국엔 이게 비용 효과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신종감염병을 잘 막아내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고민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개편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런 영역에서 일할 사람들은 계속 키워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일하는 것 자체가 개인 본인의 봉사만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일하는 게 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연봉도 보장되고 이래야 갈 거잖아요. 또 어떻든 간에 거기에 그런 필수 의료에 해당돼, 특히 중환자 의료라든지 이런 신종합병 대응과 관련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오게 하려는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강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을 확충을 하고 그 확충된 중환자실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필수 인력이 필요한데, 그건 결국에는 이제 비용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의과대학 학생 시절의 사명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프로페셔널 의사로서의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이른바 바이터를 다루는 필수 의료를 지망해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도 저기가 너무 전망이 없어. 고생은 고생하고 전망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이제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두 분 앞에도 제가 너무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전망이 없어 보이니까 사실은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갔을 때 나가서 피부과를 개업하거나 성형외과를 개업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의 보람도 찾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보여주는 것도 결국에는 비용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중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거의 모든 시민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엄청나게 많이 내세요, 진짜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저는 그 실손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아주 일부라도 각출을 해서 그걸 의료보험 재정을 좀 더 탄탄하게 하는 데로 돌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의료보험 재정을 아까 엄준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도수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초음파 검사, MRI 찍고 막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바이털, 그리고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 한국의 의료를 지탱할 수 있는 토대를 좀 굳건하게 하는 데 비용을 쓴다 그러면은, 저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훨씬 더 줄여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에는 돈도 아끼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엄 교수님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병원에다가 이제 의사들의 월급 체계를 조금 개편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꺼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조금 이거 새롭긴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병원들이 돈을 많이 번 의사한테 그냥 그만큼 더 많이 주는 형태로 가는데 사실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 특히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셨다는데 이것도 여기서 한번 공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뭐 특정 병원의 문제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일단은 그 앞 단계에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 30대 의사가 연봉이 4억이다, 5억이다 막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건 상당히 좀 근거가 좀 부족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이 타당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급여의 문제는 그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 노동의 산출물이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돼가지고는 지금 안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병원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결국 이 머니가 아니라 타임이 이런 필수 의료인 사람들에게는 좀 더 평가의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냥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당직을 쓰면 병원이 훨씬 길어지니까 당직하는 의사들, 특히 필수 의료에 당직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월급이 가게 하고 또는 하루 종일 환자를 계속 진료를 해야 되는 영역, 그러니까 혹시 환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킵해야 되는 그런 의료진한테 지금까지 전체 매출이 떨어져서 안 들어갔던 월급을 보완해서 좀 더 지급하자 이런 개념이 맞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바깥과 안쪽에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실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지원, 그러니까 그 건강보호 시스템이나 이런 거의 변화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실제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잡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업무를 병원에서 긴 시간 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급여 시스템이 된다면 조금 더 필수 의료에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근데 이게 이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성을 많이 얘기들 하면서 실제 평가를 할 때는 공공성을 가진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개인적인 아니면 좀 그런 그 조금 그 통상적인 그런 의사들의 가치와 많이 다른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래 진료 체계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약을 이제 주는 과정 중에서 개원이들, 그러니까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동참하는 데 상당히 늦어지면서 이제 보건소 체제의 선별진료소라든지 또 하나는 병원급에 있는 그런 이제 외래 진료들이 상당히 더 부담을, 그러니까 입원 환자도 봐야 되는 부분도 방역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하는 기능이 의원급은 너무 늦게 나오가면 상당한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도 너무 증가되니까 수가를 막 주기 시작하면서 의원급들이 다행히 그때 동참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외래 진료가 이제 숨통을 튀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신종감염병일 때 이런 외래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엄 교수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조금 그 1차 의료기관 선생님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이 1차 의료기관이 개설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건을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환기가 전혀 안 되는, 자연 환기도 안 되고 기계적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을 폐쇄된 그 통로 형태, 그러니까 원웨이가 아니라 그냥 들어갔던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구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개설 허가를 내주는 거는 이제는 좀 피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현재 개설해 있는 데를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일정한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 이후로 개설할 때는 특정한 조건을 갖춰서 이런 1차 의료기관들이 팬데믹 상황일 때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 또는 그 이동 동선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 개설 조건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개설 조건을 변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추가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개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개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때그때 그 수가를 정하거든요.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그때 수가를 정하는데 사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결정을 해서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이고 그게 우리 팬데믹을 대응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사전에 결정을 해두면 이걸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단체들하고 이 수가를 막 싸워가면서 시설을 해가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의료 시스템의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도 얘기했고 또 앞으로 개선할 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의정 갈등 상황이 이런 모든 논의를 다 스탑시켜버린,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중지시켜버린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씩 짧게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정 갈등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게 이제 바닥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을 보였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씩 차곡차곡 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갈무리해서 지금 이제 바닥을 드러낸 한국의 의료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좀 수선을 해서 조금씩 쌓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엄 교수님. 저는 조금 좀 황당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 이제 다 물러나자. 새 판을 짜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롭게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불러놔야 됩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감염병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엄중식 교수님, 그리고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번에 또 새로운 내용과 유익한 내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